이 연회장 되관 지금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자 음악이 뚝 끊기고 하객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꽂혔습니다. 박도연은 웃음을 삼켰고 최유라는 아이를 안은 채 시선을 피했어요. 저는 못 살아서 참은 게 아닙니다. 남편 회사 보증 몇 건이 제 명의로 묶여 있어 함부로 나가면 책임이 제게 떨어질 수 있었고 딸 민지가 흔들릴까봐 끝까지 조용히 버텼습니다. 어제도 대관 확정 문자를 받고 박도연에게 먼저 전화했어요. 내 이름 빼, 조용히 정리하자. 그런데 그는 예민하다는 말로 전화를 끊었죠. 이혼 하루 만에 100일 잔치까지 제 이름으로 잡혀 있으니 제가 멈추지 않으면 제 인생이 망합니다. 안내 데스크에 취소를 요구했더니 안 된다고 해서 저는 바로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 한 통에 시아버지 얼굴이 왜 굳어졌을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만 부탁드립니다. 그곳에 행복이 닿길 바라겠습니다.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꽃향기가 먼저 왔습니다. 백일잔치답게 분홍과 흰색으로 꾸민 공간이었어요. 입구에는 아이 사진이 크게 인쇄된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테이블마다 작은 꽃다발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웃으며 음식을 집어들었고 어디선가 경쾌한 음악이 흘렀어요. 봄날 오후의 결혼식 피로연처럼 밝고 화사한 공기였습니다. 저는 그 안에 서 있었어요. 이혼한 지 하루가 지난 날이었습니다. 판사 앞에서 도장을 찍은 다음 날 저는 이 연회장 안에 있었어요. 웃는 사람들 속에서 꽃 장식 앞에서 그리고 제 이름으로 계약된 대관 확정서가 이 건물 어딘가에 묶여 있는 채로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어요. 이걸 끝내지 않으면 이 판이 그대로 굳어버린다는 걸 알고 있어서였거든요. 숨을 한번 고르고 안내 데스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연회장 대관 계약 지금 해지 요청합니다. 계약자 윤서진 본인입니다. 그때 음악이 뚝 끊겼습니다. 제가 원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데스크에서 조용히 처리하려 했던 건데 타이밍이 맞아버렸는지 음악이 딱 그 순간에 멈췄고 제 목소리가 연회장 안에 또렷하게 깔렸습니다. 하객 수십 명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어요. 수저를 내려놓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났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두드리다가 멈췄어요. 얼굴빛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고객님, 지금 이 계약에 권한 잠금이 걸려 있어요. 위에서 요청이 들어온 거라 저희가 단독으로 처리가 어렵습니다. 저는 화면을 직접 가리켰습니다. 계약자 본인이 직접 왔습니다. 누가 잠금을 걸었는지 알려주세요. 직원은 시선을 피했어요. 말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말하면 안 된다는 눈빛이었어요. 위에서 누군가 먼저 손을 썼다는 것, 그것만큼은 그 눈빛 하나로 충분히 읽혔습니다. 그때 박도연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가르고 걸어오는데 표정은 웃고 있었어요. 하객들한테 보이는 얼굴은 여유 있고 부드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팔을 잡은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소나기가 꽤 단단했습니다. 그는 제 귓가에 대고 낮게 속삭였어요. 서진아, 밖에서 얘기하자. 여기서 이러지 말고. 저는 팔을 조용히 뺐습니다. 확 뿌리친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천천히 걷어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제도 전화했잖아요. 내 이름 빼라고. 조용히 정리하자고 했잖아요. 그때 끊었잖아요. 목소리가 낮았지만 주변이 워낙 조용해서 그 말이 꽤 멀리까지 실렸을 겁니다. 박도연이 특유의 방식으로 웃었어요.
입꼬리만 올리는 웃음이었습니다. 예민하다고 했잖아, 서진아. 여기서 이러면 내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야. 그거 알지? 그 말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들었거든요. 제가 뭔가를 말하면 늘 예민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사실을 꺼내면 유난 떤다가 붙었어요. 그 패턴이 몸에 새겨져 있어서 그 말을 들으면 자동으로 주춤하게 돼 있었어요. 오래된 반응이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주춤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이제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저는 이미 결심하고 온 날이었으니까요. 연회장 뒤쪽에서 낮은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저게 전철에 말한 사람이 누군지는 안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정확하게 귀에 꽂혔어요. 누군가 휴대폰 화면을 저를 향해 들어 올렸습니다. 촬영하는 거였어요. 제가 문제를 일으키는 전처로 찍히는 중이었습니다. 그 틈을 타 최유라가 아이를 안고 천천히 다가왔어요. 급하게 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느리게 하객들 시선을 등에 업고 걸어왔어요. 아이는 뽀얀 한복을 입고 있었고 최유라는 행복한 엄마의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아주 작게, 주변엔 들리지 않을 만큼요. 언니, 오늘 여기서 망하면 언니가 다 물어내는 거예요. 계약자잖아요. 미소는 그대로였습니다. 등을 찌르는 느낌이 왔어요. 맞았습니다. 이제야 이 판의 구조가 완전히 보였어요. 오늘 이 자리는 100일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설계된 덫이었어요. 이혼 하루 만에 제 이름으로 연회장 계약이 잡혀 있고 취소하면 위약금이 제 책임이고 가만히 있으면 제 명의가 그대로 쓰이는 구조. 어느 쪽으로 움직여도 저만 타는 그림이었어요. 이걸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직접 나온 것이었습니다. 알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요. 그때 가족석 정중앙에서 박정식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움직임 하나에 공간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50대 후반 허리를 꼿꼿이 세운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만으로 장례를 잠재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회자가 얼떨결에 마이크를 건넸고 박정식은 하객들을 향해 낮고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자리가 어수선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은 손녀의 소중한 100일입니다. 편히 즐겨주십시오. 고개를 한번 숙였어요. 하객 몇 명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한마디로 장내가 다시 그쪽 편으로 기우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었습니다. 박정식이 마이크를 든 채로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소는 없었어요. 표정은 단정하고 냉정했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어요. 내가 계속 여기 버티면 오늘 발생하는 비용 전부 계약자 책임이야. 그뿐이었습니다. 더 덧붙이지 않았어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으니까요. 연회장 안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구석에서 민지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제 딸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제일 무거웠어요. 엄마, 제발 그냥 가줘. 그런 눈빛이었거든요. 목이 잠겼습니다. 그래도 손을 움직였어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친정 아버지 번호를 눌렀어요. 연결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 두 번째 연결음이 울리는 순간이었어요. 박정식 얼굴이 굳었습니다. 단단하고 여유 있던 그 표정에 처음으로 금이 가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 순간을 눈으로 정확히 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반응, 이미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반응이구나. 왜 친정이라는 말 한마디에 저 사람이 반응했을까요?
그날 처음엔 저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은 곧 이 연회장 안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연결음이 세 번째 울렸습니다. 박정식이 한 발 앞으로 나왔어요. 하객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각도였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어요. 서진아, 전화 끊어. 말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든 것은 분명한 압박이었습니다. 명령이었어요. 이 자리에서 전화를 끊지 않으면 다음 수를 두겠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귀에 댄 채 박정식을 바라봤어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받았어요. 서진아. 목소리가 안정돼 있었습니다. 저는 숨도 안 쉬고 말했어요. 아버지, 금고 안에 있는 원본 봉투 꺼내주세요. 겉면에 번호 있어요. 지금 바로 그 번호로 전화 한 통만 해주시면 됩니다. 박정식이 제 팔꿈치를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비켜섰어요. 아버지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알았다. 그게 전부였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랬거든요. 딸한테 괜찮냐고 묻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이유를 설명하면 오히려 늦어진다는 걸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숨을 한번 내쉬었어요. 방금 전까지 단단하게 조여있던 무언가가 조금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금이요. 딱 그만큼이었어요. 박도연이 바짝 붙었습니다. 이번엔 하객들 시선 바깥, 기둥 뒤쪽 각도에서였어요. 낮고 날카롭게 속삭였습니다. 원본 꺼내면 4명의 문제 전부 터져. 알잖아. 그거 감당할 수 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협박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감당 못할 것처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뭐가 터진다는 건지 저 사람이 정확히 알고 말하는 건지도 모르면서 던지는 말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겁을 주는 게 목적인 말이었어요. 저는 시선을 정면에 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정식이 이번엔 좀 더 가까이 왔어요. 주변을 한번 훑고 나서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친정을 끌어들이면 너만 더 불리해진다. 생각하고 행동해. 말투는 어른이 아이를 타이르는 것처럼 느긋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실린 건 경고였습니다. 감히 친정을 움직였냐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속이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불안하다는 거였거든요. 불안하지 않으면 저한테 이렇게 가까이 와서 낮은 목소리로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사회자가 어색하게 음악을 다시 틀었습니다. 하객 몇 명이 자리로 돌아갔어요. 겉으로는 다시 평온해지려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연회장 안은 이미 갈라져 있었어요. 자리로 돌아간 사람들 뒤로 아직 남아서 상황을 지켜보는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박정식 지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 몇 명이 테이블에 앉은 채로 저를 바라봤어요. 표정이 보였습니다. 왜 나왔어, 전처가. 그런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 시선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였거든요. 이상한 건 저가 아니니까 피하지 않았어요. 그때 민지가 뛰어나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바닥에 급하게 찍혔어요. 민지는 제 앞에 서서 팔을 잡았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제발. 사람들 다 보잖아. 그냥 가면 안 돼? 저는 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어요. 민지야, 엄마가 왜 여기 있는지 알아? 엄마 이름이 오늘 이 판에 묶여 있거든. 엄마가 나가버리면 이 판이 엄마 이름을 태우고 끝나거든. 하고 싶은 말이 그렇게 쌓여 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딸한테 그 말을 다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한번 맞추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박도연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객들을 향해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전처가 요즘 좀 힘든 상황이라서요. 배려해 주십시오.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아, 정말 능숙한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그 한마디로 저는 문제를 제기하러 온 계약자가 아니라 감당이 안 되는 전처가 됐거든요. 분란이 됐습니다. 하객 몇 명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 고개 끄덕임들을 보면서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최유라는 아이를 안고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설 이유가 없었거든요. 박도연이 다 처리하고 있었으니까요. 최유라는 아이의 한복을 매만지는 척하면서 가끔 저를 봤습니다. 그 시선에 무언가 담겨 있었어요. 만족 같은 거였습니다. 언니, 이제 어떡할 거야? 그런 눈빛이요. 고립이라는 게 꼭 혼자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수십 명이 있는 공간에서도 고립은 옵니다. 내 말이 효력을 잃고 내가 만들지 않은 프레임 안에 갇히고 움직일수록 오해만 쌓이는 그 상태가 고립이에요. 바로 그때가 그랬습니다. 저는 분명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이 공간 안에서 저만 이상한 사람이 돼가고 있었어요. 소리 지르지도 울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박정식이 자리에 앉으면서 제게 시선을 던졌습니다. 이제 기다리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얼마나 버티나 보자는 거였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만 이상해 보이는 구조라는 걸 이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텼어요. 봉투가 오기 전까지 이 자리를 지켜야 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안내데스크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아까와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뭔가 전달을 받은 사람 특유의 긴장된 눈빛이었어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윤서진 고객님, 저희 총지배인님이 직접 내려오신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정식 쪽에서 반응이 왔어요. 의자가 긁히는 소리, 박도연이 고개를 드는 소리.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분명한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그 번호로 전화를 넣었구나. 그리고 그 번호를 받은 사람이 총지배인을 움직이게 했구나. 그런데 왜 총지배인이 박정식 쪽이 아니라 제 쪽으로 먼저 향하는 걸까요? 박정식도 이 호텔과 적지 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답을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꼈어요. 등이 조금 펴지는 느낌이었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다른 온도가 오기 시작하는 것 같았거든요. 뭔가가 바뀌려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연회장 안에서요. 총지배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 순간 연회장 입구 쪽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짙은 감색 정장에 호텔 배지를 달고 있었는데 걸음걸이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묘한 게 주변 직원들이 그 사람이 내려오는 것만으로 자세를 바로잡았어요. 슬쩍 등을 세우고 시선을 정면으로 돌리는 그런 반응이요. 이 건물 안에서 꽤 무게감이 있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박정식이 먼저 움직였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총지배인 쪽으로 손을 내밀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교적이고 익숙한 웃음이었어요. 별일 아닙니다. 작은 오해가 생겨서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유가 있었어요. 이 사람과 평소에 면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악수를 청하며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총지배인이 그 손을 보았습니다. 잠깐이었어요. 그리고 악수를 받지 않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박정식을 건너뛴 채로 저에게 먼저 왔어요. 윤서진 고객님 맞으십니까? 목소리가 낮고 단정했습니다. 네. 제가 대답했어요. 계약자 본인 확인 절차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신분증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지갑을 꺼내 신분증을 건넸어요. 총지배인이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도연이 끼어들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가족 행사인데요. 총지배인이 박도연을 바라봤어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방금 외부에서 특수 요청이 접수됐습니다. 절차상 계약자 본인 확인이 먼저입니다. 그 말이 나오자 박정식 입술이 한번 움직였다가 다물렸어요. 뭔가 말하려다 멈춘 거였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이상했어요. 특수 요청이라는 말이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넣은 번호, 그 번호를 받은 사람이 이 호텔과 연결돼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연결이 총지배인을 이쪽으로 먼저 오게 만들었다는 것. 저는 그 구조를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금고에 넣어둔 봉투 겉면의 번호, 그게 어떤 번호인지 저도 사전에 다 알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알고 있었던 건 하나였어요. 아버지가 그 번호를 봉투와 함께 넣어뒀다면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 그것만 믿고 전화를 부탁한 거였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에 진동이 왔어요. 아버지 문자였습니다. 통화 완료. 원본 확인 끝. 곧 도착. 짧은 문장이었는데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제 움직일 수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어요. 제가 이 자리에 혼자 온 게 아니라는 걸 그제야 몸으로 느꼈습니다. 잠시 후였어요. 로비 쪽에서 보안 직원 2명이 올라왔습니다. 한 명이 두 손으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갈색 봉투였는데 크기는 A4 정도였고 테이프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겉면에 굵은 글씨로 찍힌 문구가 멀리서도 보였어요. 공증 원본 서류. 연회장 안 사람들이 그 봉투를 봤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공증이라는 단어와 직원 2명이 두 손으로 들고 오는 장면이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어요. 웅성이는 소리가 다시 일었습니다. 사회자는 마이크를 내려놓은 채로 그 장면을 바라봤어요. 박정식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그거 내놔. 이번엔 낮게 타이르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요구였어요. 저는 봉투를 받아서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제 손에 들고 온 게 아닙니다. 친정 금고에 있던 거예요. 아버지가 보내주신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박도연이 박정식 팔을 한번 잡았다가 놓았어요. 그 짧은 접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둘 사이에 뭔가가 오간 거였어요. 총지배인이 제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개봉은 고객님이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봉투에 손을 얹었어요. 그 순간 박정식이 이를 악물고 한 발 다가왔습니다. 아주 낮고 차갑게 속삭였어요. 그걸 열면 너도 다쳐. 협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오히려 저를 고요하게 만들었어요. 저도 다친다는 말은 상대방이 먼저 다친다는 전제가 깔린 말이거든요. 자기가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그 말을 그렇게 쓰지 않아요. 저는 손을 봉투에 얹은 채로 박정식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봤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던 것 같아요. 박정식 얼굴에 그늘이 깔렸거든요. 그 원본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저 사람이 열기 전부터 겁을 내는 걸까요? 저는 그 답을 다음 순간에야 알게 됩니다. 박정식이 총지배인을 향해 말했습니다. 자리를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가족끼리 잠깐 얘기할 공간이요. 총지배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쪽 상담실 문을 열어줬어요. 박정식은 저를 향해 한번 눈짓을 했습니다. 들어오라는 거였어요. 저는 봉투를 들고 상담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박도현과 최유라도 따라 들어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연회장 소음이 멀어졌어요. 상담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긴 테이블 하나, 의자 몇 개, 창문 너머로 도심 빌딩이 보이는 공간이었어요. 박정식이 테이블 맞은편에 섰습니다. 이번엔 연회장에서처럼 주변 시선을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인지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낮고 직접적이었어요. 지금 당장 그 봉투 내놔. 대신 내 명의로 걸린 계약이랑 보증 문제 조용히 정리해주마. 들고 나가면 아무것도 못 받아. 타협안처럼 말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요구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손을 뗐어요. 박정식이 손을 뻗으려는 순간 제가 말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자이자 공증 수령인이 저니까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이 말은 미리 생각해둔 말이었거든요. 박정식 손이 멈췄습니다. 최유라가 소파에 앉으며 아이를 무릎 위에 올렸어요. 편안한 척하는 자세였지만 눈이 봉투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창가에 서서 팔짱을 꼈어요. 그리고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서진아, 진짜로 이러면 민지 회사도 시끄러워져. 알아서 해. 민지를 들먹이는 거였어요. 결혼 생활 내내 가장 효과가 좋았던 카드였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 항상 멈췄었어요. 딸한테 불똥이 튈까봐, 딸 직장까지 문제가 될까봐요. 그걸 아는 사람이 지금 그 카드를 꺼낸 거였습니다. 저는 봉투에 손을 가져갔어요. 최유라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그냥 어른답게 끝내요. 서로 상처 안 받게요. 말투가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그 말 안에 들어있는 게 뭔지 알았습니다. 어른답게 끝내라는 건 제가 가만히 물러나라는 거였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최유라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봉투 테이프를 뜯었습니다. 박정식이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안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문서의 제목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위임권 공증 원본.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박정식이 눈으로 훑는 게 보였어요. 얼굴이 굳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서류 중간 조건 조항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이혼 확정 후 24시간 이내에 윤서진 명의로 신규 계약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계약과 결제에 대한 최종 승인권은 윤서진에게 이관된다. 읽고 나서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딱 지금 상황이에요. 이혼 확정 다음 날 제 이름으로 이 연회장 계약이 발생했으니까요. 상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도연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처음으로 차분한 척이 무너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만들어진 서류야? 그게 말이 돼?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만든 게 아니에요. 데뷔한 거예요. 언제든 내 이름이 쓰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공증된 원본이에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박도연이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어요. 다시 열었다가 또 다물었습니다. 반박하려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였어요. 박정식이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나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천천히 말했어요. 서진아, 이 서류 공개되면 양쪽 다 피해야. 너도 알잖아. 4명의 문제, 보증 문제, 그게 다 엮여 있는 거야. 우리가 조용히 정리해 줄 수 있어. 지금 여기서 끝내면 돼. 이번엔 협박이 아니라 회유였어요. 타협하자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오히려 마음이 정리됐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무서운 거구나. 무서운 사람들이 회유를 합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은 회유하지 않아요. 밀어붙이거든요. 지금 이 상담실 안에서 박정식이 목소리를 낮추고 타협을 꺼낸다는 건 이 서류가 진짜로 효력이 있다는 걸 이 사람 스스로 알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조용히 끝내는 조건은 3가지예요. 말하면서 손가락을 하나씩 꼽았습니다. 내 명의로 걸린 계약 전부 즉시 해제. 오늘 취소 불가 잠금을 지시한 라인 서면으로 기록. 다시는 내 이름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그게 전부였어요. 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딱 제 이름을 돌려받는 것만 요구했어요. 박정식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도연은 고개를 돌렸어요. 최유라는 아이 머리를 쓸어내리는 척하면서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어요. 그때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총지배인이 서 있었어요. 윤서진 고객님, 외부에서 접수된 요청건으로 계약자 승인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나와주시겠습니까? 저는 봉투를 들고 일어섰어요. 박정식이 손을 뻗으며 말했어요. 잠깐만. 총지배인이 정중하게 그 손을 막듯 말했습니다. 절차 중에는 계약자 외 개입이 어렵습니다. 상담실을 나오는 순간 박도현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저도 그 소리를 들었어요. 박도현이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어요. 화면을 박정식 쪽으로 돌렸습니다. 박정식도 그 화면을 봤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화면에 뜬 문장은 짧았어요. 내부 감사 착수 요청 접수. 저는 그 화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뒤에서 들려온 박도연 숨소리로 알았어요. 그리고 이 감사가 누가 넣은 건지 저는 그 순간 아직 몰랐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어요. 봉투를 손에 쥔 채 총지배인 옆에 서서 걸었습니다. 연회장 쪽에서 또 웅성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 안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요. 총지배인이 저를 안내데스크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연회장 입구와 로비가 맞닿는 경계선이었어요. 뒤편 조용한 복도가 아니라 이 건물에서 가장 많은 사람의 시선이 교차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위치가 의도됐다는 걸 직감으로 알았어요. 총지배인이 이쪽을 선택했다는 건 이 절차를 굳이 숨기지 않겠다는 의미였거든요. 보여도 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옆에 섰어요. 공증 봉투를 두 손으로 가슴 앞에 가지런히 들었습니다. 손이 안정돼 있었어요. 아까 처음 데스크 앞에 섰을 때와 달리 지금은 손끝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두려움도 흥분도 아닌 상태였어요. 그냥 고요했습니다. 총지배인이 직원에게 낮게 지시를 내렸어요. 직원이 시스템 화면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이다가 멈췄어요. 화면을 확인하더니 총지배인을 올려다봤습니다. 총지배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원이 다시 무언가를 입력했습니다. 저는 그 화면 너머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직원의 손가락이 더 이상 멈추지 않는다는 걸 봤습니다. 아까 잠금이 걸려 있을 때와는 달리 화면이 막힘없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이 연회장 대관 계약 및 결제 승인과 관련하여 확인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사 진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음악이 뚝 끊겼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음악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게 멈추고 나니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수십 명이 있는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수저를 든 채 굳어버린 손, 입을 열다 말고 멈춘 사람, 잔을 천천히 내려놓는 손. 사회자가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집어들었다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조명만 그대로 무대를 밝히고 있었어요.
아무도 올라가지 않는 무대를요. 그 장면이 이상하게 오래 눈에 남았습니다. 잔치를 위해 준비된 공간이 텅 빈 채로 불만 켜져 있는 거요. 박정식이 상담실에서 나왔습니다. 복도를 가로질러 걸어오는데 아까와 달랐어요. 보폭이 짧고 빨랐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뒤이어 박도연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최유라가 아이를 안은 채 따라왔어요. 세 사람이 일렬로 이쪽을 향해 오는 장면이 자리를 뜨려던 하객 몇 명의 발을 멈추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앉았어요. 이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제 완전히 모두의 시선 안으로 들어온 거였습니다. 더 이상 연회장 구석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박정식이 총지배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뒤로 모으고 말했어요. 방송은 왜 나간 겁니까?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이 호텔에서 수십 년간 행사를 치른 사람의 어조였어요. 암묵적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실어보내는 말투였습니다. 총지배인이 고개를 살짝 숙이며 정중하게 답했어요. 계약자 측 요청과 외부 접수건이 동시에 들어오면 저희 절차상 행사 중단 안내가 먼저 나가도록 내규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정식이 턱을 당기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 내규 누가 적용한 겁니까? 총지배인이 다시 한번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저희 표준 규정입니다. 더도 덜도 아닌 말이었습니다. 박정식이 입술을 다물었어요. 내규라는 말 앞에서는 밀어붙일 수가 없었거든요. 자기가 그 내규를 만든 게 아니니까요. 하객들 사이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왜 멈춘 거야? 계약 문제가 생겼다는데. 저 여자가 계약자라고 했잖아. 이혼한 전처가 계약자라고. 말소리들이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를 떠다녔어요. 박정식은 그 소리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얼굴 근육이 조여드는 게 보였어요. 이 공간에서 수십 년을 쌓아온 체면이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가기 시작하는 느낌, 그걸 억지로 막으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이미 방송이 나갔고 사람들이 들었으니까요. 사람이 한번 의심을 품으면 그 자리에서 해소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도 그 의문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저는 사회자를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이크를 달라는 거였어요. 사회자가 반사적으로 총지배인을 봤습니다. 총지배인이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회자가 두 손으로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두 손으로 잡았어요. 잠깐 멈췄습니다. 한 번 숨을 들이켰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 연회장 대관 계약자 윤서진입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종류의 조용함이었어요.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침묵이었거든요. 테이블 끄트머리에 서서 나가려던 하객 한 명이 돌아서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잘 들으려는 거였어요. 오늘 이 행사는 저와의 이혼이 법적으로 확정된 바로 다음 날 제 이름으로 계약된 자리입니다. 잠깐 멈췄어요. 하객들 얼굴을 한번 훑었습니다. 시선들이 저를 향해 있었어요. 몇몇은 눈썹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 계약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제 명의가 계약자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제가 직접 해지를 요청하자 외부에서 권한 잠금이 걸렸습니다. 계약자 본인의 해지 요청이 막힌 거예요. 박도연이 한 발 앞으로 나왔어요. 서진아, 마이크 내려놔. 여기서 이러면 안 되잖아. 목소리가 낮았지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시선을 앞에 두고 말을 이었습니다. 방금 공증된 위임권 원본 조항이 발동됐습니다. 이혼 확정 24시간 이내에 제 명의로 신규 계약이 발생하는 경우
그 계약의 최종 승인권은 저에게 이관된다는 조항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딱 그겁니다. 이혼 확정 다음 날 제 이름으로 이 자리가 계약됐으니까요. 한 박자 멈췄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이 계약과 결제는 저의 승인 없이 단 한 발짝도 진행될 수 없습니다. 연회장 안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전처 난동을 구경하는 눈빛들이었는데 그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박정식 쪽을 봤어요. 말없이 눈빛만으로 물음이 오갔습니다. 어떻게 이혼한 다음 날 전처 이름으로 잔치가 잡혀 있지? 왜 계약자가 해지하려 하는데 잠금이 걸렸지? 그 의문이 테이블마다 퍼졌어요. 말로 하지 않아도 공기 속에 번지는 의문이었습니다. 한번 번지기 시작한 의문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최유라가 울먹이며 나섰습니다. 오해예요. 그냥 실수로 이름이 잘못 들어간 거예요.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한 거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그 말이 연회장 안에 퍼졌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이혼 확정 다음 날 전처 이름이 실수로 계약자에 들어가 있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를 사람들이 각자 계산하기 시작했거든요. 하객 몇 명의 얼굴에 그 계산 결과가 표정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유라는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이 얼굴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박정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오히려 더 컸습니다. 이 공간에서 가장 무게감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 한마디씩으로 장례를 장악해오던 사람이 마이크 앞에서 아무것도 꺼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공증 서류 앞에서, 총지배인 앞에서, 수십 명의 시선 앞에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해요. 그 침묵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총지배인에게 건넸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3가지만 요청합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하지만 조용한 연회장 안에서는 충분히 들렸습니다. 제 명의로 걸린 모든 계약의 즉시 해제. 오늘 권한 잠금을 지시한 라인에 서면 기록 보존.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제 이름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잠깐 멈췄어요. 숨을 한번 고르고 덧붙였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더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총지배인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절차 진행 부탁드립니다. 총지배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직원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열었어요. 잠금 해제 절차가 시작되는 게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아까 취소 불가라는 문구가 뜨던 그 화면이 지금은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박정식이 이를 악물고 제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객들한테는 들리지 않을 만큼 낮게 속삭였어요. 원하는 게 결국 뭐야? 돈이야? 얼마면 돼?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제 이름이요. 박정식이 잠깐 멈췄어요. 그게 다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제 이름을 돌려받는 것만 원합니다. 박정식이 입술을 다물었어요. 돈을 요구하면 협상이 되는데 이름을 돌려달라는 말은 협상이 안 되거든요. 그 말이 막막했던 거겠죠.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을 요구받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막막해합니다. 박도연이 제 손목 쪽으로 손을 뻗으려 했어요. 저는 한 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면 기록됩니다. 총지배인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직원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카운터 위 카메라 각도를 확인하는 동작이 이어졌습니다. 박도연이 손을 걷었어요. 최유라는 아이를 안은 채 한 발 뒤로 물러서 있었습니다. 아까 그렇게 자신 있던 눈빛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때 박도연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그가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손이 화면을 꽉 쥐었어요. 고개를 돌려 박정식 쪽에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박정식이 그것을 봤어요.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공기가 그 사이에서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뭔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 들어왔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로 화면이 잠깐 보이는 각도를 포착했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또렷했습니다. 내부 감사 착수 요청 접수.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넣은 게 아닌데. 그렇다면 누가 넣은 걸까요? 그 답을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분명하게 느낀 건 하나였어요. 이 판이 이제 제가 막아야 하는 방향이 아니라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기울었다는 거요. 처음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서던 그 순간과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때 이 공간은 저를 태우려는 판이었어요. 지금 이 공간은 그들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스스로를 묶어가고 있는 판이었습니다. 연회장 조명 아래 100일 케이크는 여전히 손을 타지 않은 채로 무대 위에 있었어요. 흰 크림 위에 꽂힌 초에 불이 켜지지 않은 채로요. 아무도 그 케이크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이 잔치의 주인공이 결국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감사 착수는 제가 신청한 게 아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법무사에게서 연락이 왔을 때 알게 됐어요. 공증 원본 조항이 발동되는 순간 그 조항과 연동된 자동 검토 시스템이 함께 작동하게 설계돼 있었거든요. 계약자 본인의 해지 요청이 외부에서 차단된 기록, 잠금이 걸린 시간과 그 경로, 이혼 확정, 24시간 이내에 동일 명의로 신규 계약이 발생한 정황, 이 모든 것이 자동으로 수집되고 관련 기관의 검토 요청으로 접수됩니다. 제가 따로 버튼을 누른 게 아니에요. 서류 자체가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돼 있었던 거였습니다. 법무사가 전화로 설명해 줄 때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서류를 만들 때 조항 하나하나를 확인하면서도 실제로 이렇게 작동할 거라고 실감하지 못했거든요. 3년 전 법무사 사무실에서 차갑고 건조한 공기 속에 앉아서 조항을 검토하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이게 쓰일 날이 올 거라고 알면서도 마음 어딘가에서는 쓰이지 않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준비한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오면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두는 거요. 박정식이 그렇게 자랑하던 절차라는 것이 결국 그들을 묶는 올가미가 됐습니다. 자기들이 깔아둔 구조 위에서 자기들이 걸린 거예요. 오래 그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그 방식이 언젠가 자신을 향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자기만 그 칼을 쥐고 있을 거라고 믿는 거겠죠. 그런데 칼이라는 게 쥔 손이 바뀌면 방향도 바뀝니다. 저는 그날 오후 늦게 확약서에 서명을 받았습니다. 총지배인이 증인으로 자리했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가 놓였고 볼펜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박정식이 그 볼펜을 잡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잡기 싫었던 거겠죠. 하지만 안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감사 착수 기록이 이미 접수된 상태에서 확약을 거부하면 그 거부 자체가 또 다른 기록이 됩니다. 거부할수록 불리해지는 구조였어요. 자기들이 늘 써온 방식이 자기들한테 그대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박정식이 서명하는 동안 저는 테이블 위를 바라봤어요. 그 손을 보지 않았습니다.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서명이 들어가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확약서에는 3가지가 명시돼 있었어요. 윤서진 명의의 모든 사용 전면 금지, 관련된 모든 계약과 비용의 당사자 부담, 향후 동일한 방식으로 명의를 무단 사용할 경우 법적 조치에 동의. 길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문장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효력이 있으면 됐거든요.
필요한 것만 간결하게 담는 게 더 강합니다. 길고 복잡한 문장보다 짧고 명확한 문장이 사람을 더 오래 묶어요. 서명을 받고 봉투를 닫을 때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어요. 이게 끝났다는 실감이 손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였어요. 몸이 머리보다 먼저 알아채는 그런 순간 있잖아요. 말로 납득하기 전에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는 거요. 긴장이 풀렸다는 신호. 이제 여기서 이 일은 끝났다는 신호. 저는 그 떨림을 느끼면서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총지배인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연회장은 이미 파장 분위기였습니다. 하객들이 3, 4, 5 자리를 떴어요. 테이블마다 음식이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꽃 장식이 그대로인 무대, 초가 켜지지 않은 케이크,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폭포상, 잔치를 위해 준비된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쓰이지 않은 채로요. 박정식은 지인들한테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뒷모습이 아까보다 작아 보였어요. 박도연은 최유라 옆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주고받았고 최유라는 아이를 안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까 저를 바라보던 그 여유 있는 눈빛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볼 이유가 없었거든요. 제가 원하는 걸 이미 받았으니까요.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이 하나씩 정리됐어요. 박도연은 제 명의로 묶여있던 계약들을 하나씩 자기 명의로 옮겼습니다. 보증건도 정리됐어요. 서류 한 장씩 해제 확인이 오면 저는 그때마다 파일에 넣었어요. 버리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꺼낼 수 있게요. 혹시 모르는 일이 생겼을 때를 위해서요. 그리고 박정식 쪽 거래처 몇 군데에서 연락이 끊겼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직접 확인한 건 아니에요. 그쪽 세계에서 흘러나오는 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세계에서 체면이 한번 구겨지면 돈으로 회복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걸린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박정식이 그 사실을 더 잘 알겠지요. 최유라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100일 잔치가 그렇게 끝난 뒤 며칠 만에 SNS 계정이 비공개로 바뀌었어요. 연락도 끊겼고요. 저는 그 사람한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뭔가를 더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잔치 자리를 사람을 덫에 넣는 도구로 쓰려다가 그 도구가 반대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평판이라는 게 쌓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날 연회장에 있던 하객들이 어디 가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저는 아무것도 퍼뜨리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민지가 연락해 온 건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저녁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어요. 민지는 먼저 와서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시켜놓고 손으로 컵을 감싸쥐고 있었어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고개를 들었는데 눈이 이미 빨개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대로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이가 울 때처럼 소리를 내지는 않았어요.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른이 참으면서 우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지 못하고 잠깐 서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민지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그날 엄마한테 그냥 가라고 했잖아. 사람들 본다고. 제발 가라고. 손이 컵을 더 세게 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얘졌어요. 저는 그제야 천천히 맞은편에 앉았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민지 손 위에 제 손을 올렸습니다. 차갑던 아이 손이 제 손 아래에서 조금씩 온도가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너무 오래 혼자 참았어. 그게 민지한테도 미안했어요. 민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왜 미안해. 내가 몰랐던 거잖아.
엄마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것도 몰랐고, 저는 딸을 바라봤어요. 우리 둘 다 그 집에서 오래 버텼잖아. 각자 방식으로요. 민지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 잘 될 거라고, 이제 괜찮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참아온 시간은 말 한마디로 정리되지 않아요.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 손을 잡고 있어주는 것, 그게 더 맞는 것 같았거든요. 한참이 지나서 민지가 코를 훌쩍이며 물었습니다. 엄마, 그 서류 언제 만든 거야?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아버지한테 이혼 얘기를 처음 꺼낸 그날부터요. 민지가 컵을 내려놓았어요. 그게 언제야? 3년 전이에요. 민지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눈물이 다시 고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설명하지 않았어요.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그 시간이 있었다는 것,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 봉투는 아버지 생각이 아니었어요. 제가 먼저 부탁한 거였습니다. 이혼이 어떻게 마무리되든 마지막에 제 이름 하나는 제가 지켜야 한다는 걸 일찍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법무사를 통해 조항을 만들고 공증을 받고 봉투에 넣어 아버지 금고에 맡겼습니다. 아버지는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딸이 가져온 봉투를 받아서 금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전화 한 통에 움직여줬어요. 번호를 확인하고 전화를 넣고 원본을 보내줬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고요. 그날 저녁 친정에 들렀어요. 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리모컨을 내려놓았어요. 저를 한번 봤어요. 뭔가를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잘 됐냐? 딱 그 한마디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밥 먹고 가.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수고했다거나 대단하다거나 잘했다거나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밥 먹고 가라는 말이요. 아버지는 늘 그런 사람이었어요. 말 대신 밥으로 표현하는 사람이요. 저는 그 방식이 제일 편했거든요. 밥을 먹으면서 오래간만에 어깨가 저절로 내려갔습니다. 억지로 내린 게 아니에요. 그냥 내려갔어요. 숟가락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된장찌개가 뜨거웠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오래간만에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이름으로 제 삶을 하나씩 다시 정리했어요. 통장을 새로 만들었고 주소를 옮겼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큰 것을 먼저 하려다 주저하는 것보다 작은 것을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멀리 와 있더라고요. 삶이라는 게 결심 한 번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들이 쌓여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더라고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선을 넘으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착취입니다. 가족이라서 참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가족이라도 내 이름을 방패로 쓰는 순간 나는 그걸 멈출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데 죄책감을 느낄 이유는 없다는 것도요. 민지에게 문자가 온 건 카페에서 헤어진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엄마, 나 엄마 딸인 게 자랑스러워.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어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길게 쓰면 거짓말 같을 것 같았고 짧게 쓰면 부족한 것 같았어요. 그러다 그냥 이렇게만 보냈습니다. 엄마도. 그게 전부였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존엄이라는 게 거창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내 이름을 내가 지키는 것. 오래 혼자 참아온 시간 끝에 딸과 마주 앉아 손을 잡는 것. 아버지 식탁에서 어깨를 내리고 된장찌개를 먹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씩 쌓여서 만들어지는 게 존엄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날의 연회장은 이제 기억 속에서 조용합니다. 꽃 장식도 멈춘 음악도 손 안 탄 케이크도
마이크를 잡던 제 손도요. 다만 한 가지만 또렷하게 남아 있어요.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던 그 순간의 공기가요. 무거웠지만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한 줄 응원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마음까지 함께 전해두겠습니다.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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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습니다.